수리온의 첫 수출 소식이 전해진 지 불과 3개월 만에 두 번째 고객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한국은 지난 2024년 12월 이라크와 약 1,350억 원 규모의 수리온 수출을 체결하며 국산 헬기가 처음으로 수출되는 쾌거를 거뒀는데요. 당시 도입 대수가 2대에 불과한 탓에 일각에선 그 성과를 깎아내리는 목소리도 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첫 수출 소식을 알린 수리온은 이후 얼마든지 수출에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고 드디어 UAE와 구체적인 협상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UAE의 국영방산 기업인 EDG 그룹과 수리온 기술 이전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UAE 내에 있는 20여 개의 국영민영 회사가 참여하여 설립된 중동 내 방산 항공우주 분야의 선두 기업인 만큼 앞으로 카이의 주요 파트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기업과 수리온의 기술 이전을 협상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수리온의 두 번째 수출 소식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특정 무기 체계에 대한 기술 분야에서 협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해당 무기 도입을 위한 절충 교역을 의미하거나 라이선스 생산 협상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합니다. 직도입에 따른 기술 이전과 라이선스 생산 중 어떤 방향을 선택하더라도 결국 우리 군의 국산 헬기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게 될 것은 틀림없는 일인데요. 한국은 수리온 이외에도 다양한 헬기를 개발한 만큼 앞으로는 전투기에 이어 헬기 분야의 꾸준한 수출 증대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더군다나 중동 지역은 지리적, 환경적, 전략적 특성에 따라 헬기 전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수리온의 두 번째 수출 전망과 중동 지역이 한국산 헬기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개발한 국산 헬기 수리온은 이전부터 UAE를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 설정하고 2023년부터 수출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2023년 11월에 개최된 중동 최대 에어쇼에서 해외 최초로 수리온 수출형의 실물기를 공개했으며 같은 해 8월에는 중동 지역에서 고온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사막의 모래를 걸러주는 필터가 설치된 모델까지 선보이며 중동 특화 기능을 홍보하였고 UAE와는 1년 넘게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수리온은 엔진의 잉여 출력이 높아 사막이나 고산 지역 등에서도 비행에 문제가 없어 중동 국가에 적합한 작전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 끝에 드디어 한국의 수리온이 UAE로 수출될 모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현재 한국은 UAE 최대 방산 기업인 EDG와 기술 이전 등에 대한 면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이 확정난 것은 아니지만 UAE의 항공산업을 주도하는 최대 방산 기업과 협상이 진행된다는 것만으로도 한국산 헬기의 수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최고조에 달해 있는데요. 중동 지역은 헬기 작전의 중요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이 UAE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변 국가들에게 헬기 수출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중동은 대체로 대규모의 전면전보다는 난립한 무장단체들로 인한 게릴라전과 국지전이 빈번합니다. 이러한 전투 환경에선 우수한 기동 헬기를 가진 쪽이 전장으로 신속하게 병력을 투입할 수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수리온은 2명의 조종사와 2명의 사수를 제외하고 완전 무장 병력을 최소 9명이나 탑승시킬 수 있으며 좌석 재배치를 거치면 최대 11명의 완전 무장 병력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 개 분대가 곧바로 작전에 투입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에 더해 무장반군이 사용하는 지대공 미사일을 회피하기 위한 수리온의 방어 능력도 우수합니다. 헬기에게 있어 적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은 실전에서 매우 큰 차이를 불러옵니다. 영화 론 서바이벌을 통해 대중에게도 많이 알려진 네이비실의 레드윙스 작전에선 고립된 대원을 구하기 위해 지원된 미군의 헬기가 적의 미사일에 격추당하면서 치누크 헬기에 탑승하고 있던 16명의 병력이 전원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실전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헬기가 적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작전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데 수리온은 최신형 헬기답게 체프와 플레어, 레이저, 경보 수신기 등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체프는 적의 레이더 전파를 교란할 수 있는 알루미늄 등을 공중에 살포하여 적 미사일의 유도를 교란할 수 있으며 플레어는 마그네슘과 나트륨 등이 혼합된 화합 물질을 방출하여 적에선 유도 미사일을 교란할 수 있는
기만 체계입니다. 체프와 플레어 모두 현대전에서는 미사일 방어의 기본 체계나 다름없을 정도로 중요한 방어 수단인데 수리온은 이것을 모두 장착함으로써 생존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게다가 수리온은 한국의 고산지대를 기본 작전 환경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잉여 출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헬기의 잉여 출력이 우수하다는 것은 중동 같은 극한의 작전 환경에서 특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고산지대는 공기 밀도가 저하함에 따라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줄어들어 연료의 연소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엔진이 낼 수 있는 최대 출력이 크게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며 공기 밀도가 낮아지면 로터가 동일한 회전수를 가져가더라도 생성할 수 있는 양력이 감소하여 안정적인 비행을 위해 더 많은 출력이 요구됩니다. 이는 고온의 사막 환경도 마찬가지로 대기의 온도가 높은 사막에선 이로 인해 공기 밀도가 떨어져 엔진 출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막 환경에선 헬기의 호버링 및 이착륙 시 발생하는 모래먼지가 엔진과 로터의 효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헬기가 사막에서 작전을 수행하려면 고산지대처럼 잉여 출력이 우수해야만 하는데요. 한국의 수리온은 필수 출력 이외에 나머지 잉여 출력이 높아 이러한 극한의 환경에서도 비행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이는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진행한 50도 이상의 고온 비행과 해발 3000m급 고지 운용 시험을 통해 입증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수리온을 앞세워 중동 지역으로 헬기 수출을 증대한다면 뒤이어 바통을 이어받을 기체는 소형 무장 헬기 미르온입니다. 중동은 작전 환경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동 헬기의 전략적 활용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더해 공격 헬기나 무장 헬기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동은 사막 지형이 많은 환경 특성상 지상군의 기갑화가 빠르게 진행된 나라가 많습니다. 장애물이 적은 사막의 개활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전차와 장갑차 등으로 부대를 편제하여 적을 압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제2차 세계대전에서 북아프리카의 사막전선은 롬멜, 패튼, 몽고메리 등 기갑부대에 특화된 지휘관들이 자웅을 겨루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러한 특징은 현대전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상당수의 중동 국가들은 사막 지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갑 전력에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기갑 전력을 제압하는 최적의 전력은 헬기입니다. 다량의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하고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헬기는 드론과 지대지 미사일이 발전한 현대전장에서도 가장 뛰어난 전차 제압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를 방증하듯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다수의 국가는 30-40대가량의 아파치 헬기를 도입하여 적의 기갑 전력을 제압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치 헬기는 현존하는 최강의 공격, 헬기답게 우수한 성능을 보유하였지만 그와 비례하여 대당 도입 가격과 유지비가 만만치 않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동 국가들도 헬기 전력을 보강하는 과정에서 아파치 헬기를 보조할 무장, 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은 자명한데요. 한국은 이 지점을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르온은 한국에서도 아파치 헬기를 보조하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기 때문에 UAE 등에서도 자신들의 아파치와 혼합하여 하이로우 믹스 전략을 구사하기에 최적화된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르온은 주요 무장으로 총 4발의 천검을 장착하고 있으며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천검은 약 1000mm 수준의 관통력을 지니고 있어 현존하는 모든 전차의 전면 장갑을 그대로 관통할 수 있는 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헬파이어 미사일이 약 1200mm 수준의 관통력을 낸다는 점과 비교하면 한국의 공대지 미사일 기술력이 미국과도 대등한 수준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천검의 사거리는 약 8km로 일반적인 헬파이어 미사일과 동일한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거리를 연장한 일부 헬파이어 미사일이 약 10km 수준의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8km의 사거리를 보유한 천검은 미르온이 적의 지상군을 섬멸하는데 충분한 화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록 최대 16발의 대전차 미사일을 보유한 아파치 헬기에 비하면 4발의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한 미르온의 무장이 다소 빈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애초에 미르온의 작전 목표는 공격 헬기를 보조하는 무장 헬기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4발의 대전차 미사일과 14발의 70mm 유도 로켓은 나쁘지 않은 화력입니다. 한국은 이미 고정익 분야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FA-50은 유럽, 중동, 아시아 등 여러 대륙을 가리지 않고 수출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KF-21도 벌써부터
중동을 중심으로 수출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정익과 달리 회전익 분야에서는 두 대의 수리온 수출 이외에 눈에 띄는 성과를 찾아보긴 어려우며 축적된 기술 수준도 전투기보다는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자체적으로 헬기 개발을 시도한다는 소식이 등장하면 일단 우려의 시선부터 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아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이 두 번째 수리온 수출에 성공하고 뒤이어 미르온까지 시장을 확대한다면 FA50의 수출 신화가 헬기 분야에서도 이루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더욱이 한국은 차세대 기동 헬기를 자체 개발하기로 결정하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신형 헬기가 끊임없이 만들어질 것인데요. 계속해서 발전하는 한국의 헬기 기술력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4년 8월 3일 블랙호크 대체 영상입니다. 2021년에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평가한 밀리터리 밸런스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육군항공작전사령부는 500대 이상의 헬기를 운용하며 세계 4위 규모의 헬기 전력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항작사는 여러 차례 중요한 작전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996년 강릉 지역 대간첩 작전에서 1200여 대의 항공기를 투입해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했으며 1998년 대형 태풍으로 인한 중부지방 집중호우 시 3292명의 인명을 구조하는 등 국가재난 상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2010년 아프가니스탄 재건지원단 파병, 서북도서방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등 주요 국가 행사에서도 경호경비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항작사가 보유한 헬기에는 CH-47 치누크, KUH-1 수리온, AH-64 아파치, AH-1SF 코브라 등이 있는데요. 이중 주력 기동 헬기는 UH-60 블랙호크입니다. 그러나 블랙호크도 노후화를 피할 수 없어서 카이가 차세대 기동 헬기 XUH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XUH는 미국 육군의 FLRAA 프로젝트와 유사한 목적을 가지며 국내 연구 개발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춘 헬기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차세대 헬기 개발은 미국의 헬기 도입 사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현재 미국이 어떤 식으로 기동 헬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육군은 수십 년 동안 다양한 작전에서 활용해온 블랙호크의 성능을 개량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블랙호크는 1979년부터 미 육군에 도입되어 다목적 회전익 항공기로 자리 잡았으며 현재 약 2000대가 운용 중입니다. 블랙호크를 제작한 시코르스키는 블랙호크를 대체할 신형 헬기 개발과 동시에 기존 블랙호크의 성능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블랙호크의 성능 개량 프로그램은 주로 새 엔진을 장착하여 출력을 높이고 연비를 개선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블랙호크는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제작한 T700 엔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용도에 따라 1768마력에서 1915마력까지 다양한 출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미 육군이 더 강력한 출력과 향상된 연비를 요구하자 새로운 엔진 T901GE900을 개발했습니다. T901GE900은 기존 T700 엔진 대비 약 50% 더 강력한 출력을 제공하면서도 연비가 25%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블랙호크의 항속거리를 크게 늘리고 더욱 효율적인 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T901 엔진은 대형 공격 헬기인 AH-64 아파치 개량형에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T901 엔진은 현재까지 약 1500시간의 전면 지상 시험과 5000시간의 엔진 인증 시험을 거쳤으며 최근에는 UH-60M 블랙호크 헬기에 장착되어 지상 시험과 비행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성능 개량을 통해 블랙호크의 운용 수명을 2070년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블랙호크 성능 개량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블랙호크는 B-52 스트라토포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100년이 지나도 운용되는 항공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블랙호크를 대체하기 위한 미래 장거리 강습 항공기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로키드 마틴과 벨사가 공동 개발하는 V-80 벨러가 이 사업에 선정됐는데요. 납품 개시는 2030년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V-80 벨러는 차세대 틸트로터 항공기로 수직 이착륙과 고속 비행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착륙 시에는 로터를 수직으로 세워 헬기처럼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으며 비행 중에는 로터를 수평으로 눕혀 고속 비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기존 헬기의 제한된 속도와 비행 거리를 극복하고 더 빠르고 멀리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최고 속도가 시속 565km에 달하는데요. 이는 블랙호크의 최고 속도의 2배에 가까운 속도로서 병력과 물자를 신속히 수송할 수 있어 전투 및 작전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최대 항속거리는 약 3,900km로 블랙호크의 592km에 비해 훨씬 길어졌습니다. 또한 V-80은 최대 14명의 병력이 탑승하고 내부 공간도 커져 더 많은 장비와 물자를 수송할 수 있으며 외부 슬링을 통해 최대 4.5톤의 화물 운반이 가능해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V-80은 V꼬리를 적용하여 기동성을 향상시켰으며 탄소 섬유 기반 소재를 대량 사용하여 중량과 가격을 감소시켰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비행 통제 시스템인 플라이 바이 와이어를 3중으로 구축하여 비행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V-80의 엔진은 90도 회전하는 V22 오스프리와 달리 엔진 자체는 고정되어 있고 터보 샤프트 부분만 회전합니다. 이는 엔진의 배기열이 활주로에 닿는 문제를 해결하고 측면 도어에 방어용 무장을 장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V280 벨러에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V280 벨러는 넓은 전폭과 높은 전고 때문에 운용에 넓은 주기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항공모함이나 좁은 공간에서 운용이 용이한 V22 오스프리와는 대조적입니다. V22 오스프리는 날개와 로터를 접을 수 있는 설계로 함재기로서의 장점을 갖추고 있지만 V80은 완전 고정식으로 설계되어 이러한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또한 V80 벨러는 틸트 로터 기술을 활용하여 엔진은 고정하고 로터 축만 90도로 회전하는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이는 엔진과 로터 축 전체가 회전하는 V12의 방식에 비해 움직이는 부분을 최소화하여 기체 안전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복잡한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어 유지 보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높은 개발 비용과 상대적으로 낮은 병력 탑재 능력 등의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도 현재 사용 중인 UH-60 블랙호크 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신형 헬기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인데요. 우리 군이 운영 중인 블랙호크는 구형 모델로 현대전장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블랙호크 대체 헬기를 자체 개발할지 외국 기종을 도입할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미국의 V80 도입 결과에 따라 기술 협력이나 도입 방식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V80의 도입으로 미군의 기동 헬기 속도가 빨라지면 한국군도 이에 맞춰 새로운 헬기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블랙호크를 대체하는 고성능 헬기를 자체 개발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수리용과 소형 무장 헬기를 뛰어넘는 성능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하여 카이가 차세대 기동 헬기 XUH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초 한국항공우주학회가 개최한 수직이 착륙기 체계 부문위원회 동계 심포지엄에서 처음 XUH에 대한 계획이 밝혀진 것인데요. XUH의 전반적인 성능은 V80과 비슷한 성능을 목표로 합니다. 8명에서 12명의 전투병력을 탑재하고 블랙호크보다 2배 빠르고 2배 먼 거리를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형 차세대 개방형 구조를 채용하여 항공전자 장비의 업그레이드를 쉽게 하고 다른 기체 간 호환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XUH가 이런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개발한 헬기와 전혀 다른 구조를 가져야 하며 여기에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축 반전 푸셔 방식으로 KA-32 헬기처럼 한 쌍의 주 로터를 사용하고 꼬리 부분에 추진력을 만드는 프로펠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합형은 주 로터 하나만 장착하고 꼬리 부분에 2개의 추진력을 주는 프로펠러를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틸트 로터형은 큰 2개의 주 로터를 날개 끝에 배치하고 로터의 방향을 바꾸어 수직 이착륙과 수평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카이는 2026년까지 기술 시범기를 개발하고 2031년에 체계 개발을 완료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먼저 무인 헬기 형태의 작은 모형을 개발하여 핵심 기술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만약 모든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2040년대에는 XUH가 한국 육군에 배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해결 과제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막대한 개발 비용이 필요합니다. 카이는 정확한 비용을 산출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KF-21 개발에 소요된 8조 원과 비슷한 수준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개발 기간도 그리 여유가 없는 편입니다. 수리온의 경우 개발 방향성을 정하는 데만 5년이 걸렸고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기까지 13년이 걸렸다는 것을 감안하면 XUH를 2031년에 개발을 시작하여 2030
2040년에 완료한다는 계획은 매우 빠듯한 일정입니다. 만약 기술적 리스크와 논란이 길어지면 개발 착수에 걸리는 기간도 길어지고 이로 인해 개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XUH 개발보다는 미국에서 개량한 블랙호크를 도입하거나 해외의 다른 헬기를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은 수리온과 LAH 등을 개발하면서 헬기에 대한 기술 노하우를 축적한 만큼 자체 개발로 방향을 정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